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이시안입니다. 혹시 GM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소하기만 한 GMO가 사실은 이미 우리 식탁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의 실체, 오늘 사이언스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20여 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GMO.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오늘 신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저희가 익숙해 있던 식품들 있잖아요. 뭐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뭐 그다음에 그 씨 없는 수박. 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개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잡종 교배를 통해서 씨 없는 수박이라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좀 우성 유전자를 새롭게 발현을 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 변형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를 선택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이에요. 네. 근데 이 딸기가 냉해에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냉해에 강한 딸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심해에 사는 넙치라는 어류의 유전자를 딸기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해에 강한 딸기가 이게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자가 바뀐 거하고 네. 이것은 종자가 아니라 네.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작물을 만들었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냉해에 건강한 작물을 만들었다는 건 어찌 보면 뭐 재배하시는 농민 네. 입장에서 보는 편리하고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쁜 점은 어떤 게 있기에 걱정하는 건가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일각에서는 좀 위험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농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 철새 기러기 떼들이 콩을 이렇게 쪼아 먹으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듬해에는 뭐 콩이랑 GMO 작물인 콩을 반반씩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철새 기러기 떼가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육성 방법을 이용한 콩만 쪼아 먹고 GMO 작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동물도 이 GMO 작물을 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해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GMO 작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좀 불을 지피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철새가 GMO 콩을 먹지 않은 것이 유해하기 때문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또 조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선 표본이 너무 적다, 또 실험 기간이 짧다라는 등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2012년에 프랑스의 한 대학 연구진이요, 이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GMO 작물을 실험했습니다. 이 2년간 쥐들에게 GMO 옥수수를 이렇게 사료로 주면서 키운 건데요. 네. 이 결과가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양이요, 굉장히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했고, 뭐 간이라든가 이런 장기에도 좀 문제가 생겼고요. 또 이 조기 사망하는 그 비율이 70% 가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GMO 작물을 믿고 먹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 이후에 조금 더 그런 논란에 좀 힘이 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쥐를 실험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인간에게도 유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니까 네.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먹어왔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GMO 작물이 굉장히 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좀 수확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게 또 뭐 병해충이라든가 제초제에 강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경제성의 그렇죠.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GMO 작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96년부터 이 GMO 작물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상업화가 됐는데 20여 년 가까이 인간들이 섭취를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인간들 사이에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무리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쥐보다 인간의 수명이 훨씬 길기 그쵸. 때문에 네. 그 20년이란 시간을 짧다고 볼 수는 길다고 볼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 GMO 작물을 저희는 먹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먹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네. 원재료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종류가 콩과 옥수수, 그리고 면화, 그리고 유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재료로 따졌을 때 4가지지만 이걸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면 훨씬 더 종류라든가 범위가 그렇죠.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이 GMO 작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콩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늘 섭취하는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이 장류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콩을 살 때 콩이 국내산이라고 써 있는 것만 사잖아요. 네. 그거는 GMO 작물이 아닌 거죠. 국내산 콩이라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GMO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GMO 작물은 수입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식용유나 이런 걸 볼 때는 뭐 콩에 뭐 수입산 뭐 이런 것이 쓰여 있는 산지가 쓰여 네. 있는 것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GMO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우선 봤을 때 조금 법에서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식품위생법상 이 GMO를 원료로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우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GMO 작물을 이용해서 뭔가 가공식품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3% 이하면 그 GMO 작물의 원료 함량이 3% 이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혼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공식품 표면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뭐 식용유, 콩, 된장, 네. 간장, 콩만 해도 많죠, 굉장히. 정말 안 들어가는 네, 게 맞아요. 없다라고 네.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모르는 와중에 많은 양의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좀 추가로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원료가 GMO 작물을 이용해서 뭐 가공식품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GMO 작물의 그 주재료가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으면 또 이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가공식품 만들었을 때 10가지 재료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네. 이 GMO 작물의 함량이 뭐 6번째, 7번째 순위다 하면은 또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가공식품을 봤을 때 GMO 작물이다라고 표기되는 경우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요. 이 GMO 작물의 단백질이라든가 DNA가 나중에는 검출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출하기가 힘든데 이게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GMO 작물을 이용한 뭐 가공식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기법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우선 유럽과 중국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좀 GMO 작물 표기에 좀 너무 이렇게 좀 허술하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요. 우선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비의도적인 혼합률이 0.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단백질이라든가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GMO 작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 GMO 외에는 작물을 수입하는 것을 원천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GMO 작물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정부 쪽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이어서요, 이 GMO 작물 수입 규모가 2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뿐 확실하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라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GMO 표기제가 좀 앞으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사이언스톡 같은 프로 보시면서 스스로 알 권리를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MO 작물, GMO 식품에 대해서 오늘 신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 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